반갑습니다. 비교 불가 분석력 축구만 팠다입니다. 혼자서 데이터 분석으로 경기장 날씨나 선수들의 그날 컨디션, 홈 원정의 차이와 제일 중요한 그날 경기에 대한 몇 가지 변수를 개인 혼자서 분석하기엔 제한적이라 생각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적중한 대화 내용처럼 각종 정보를 통하여 제공하는 픽을 받아보시면서 수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입장 방법은 아래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8월 8일 9일 한국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FC 서울 포메이션은 4-4-2이며 둑스는 포스트 플레이보다 좌우 측면으로 빠져서 플레이하고 이선으로 내려와 연계에 가담하는 것을 즐기는 왼발잡이 스트라이커단. 문선민이 연습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해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루카스가 충분히 그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인다. 안데르손과 링가드는 콤팩트한 간격을 유지하며 이선에서 촘촘하게 연계 플레이를 전개하고 순간적인 침투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린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정태욱과 영플레이어 박성훈이 산프레체 히로시마로 떠난 김주성의 공백을 안정적으로 메우며 후방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다. 김기동 감독은 홈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방 압박 강도를 높이며 초반부터 템포 있는 전개로 주도권을 쥐려 할 것이다. 대구FC 포메이션은 4-4-2이며 정치인은 중앙이 아닌 측면 윙포워드로 나서 폭넓은 활동량과 드리블 돌파로 공격폭을 넓힌다. 세징야는 프리롤과 제로톱을 오가며 경기를 풀지만 전방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개인 기량은 여전히 K리그 정상급이나 김병수 감독의 전술 속에서 세징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며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고 있다. 라마스와 다른 이선 자원들의 자신감 저하로 전개 속도가 느려지고 측면과 중원에서의 연결고리가 끊기는 장면이 반복된다. 홍정훈의 부상 공백까지 겹쳐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며 압박이 거세질수록 뒷공간 노출이 잦아질 수 있다. 서울은 둑스의 폭넓은 움직임과 루카스의 측면 침투, 그리고 안데르손과 링가드의 정교한 이선 연계로 전방 마무리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문선민의 부재는 아쉽지만 루카스가 활발한 침투와 공간 창출로 충분히 그 빈자리를 메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주전 수비수는 야잔이며 이번 경기에서는 그의 파트너로 박성훈이나 정태욱이 출전해 후방 안정감을 책임질 전망이다. 야잔은 제공권과 대인 마킹에서 리그 정상급이며 이미 세징야와 같은 유형의 공격수를 봉쇄한 경험이 있다. 반면 대구는 세징야 개인 의존도가 심화되고 측면과 중원의 호흡 부재로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진 상태다. 홍정훈의 부상으로 인한 수비 불안과 더불어 후반 체력 저하가 겹치면 서울의 강한 압박에 대응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무더위 속에서 압박 강도가 떨어질 대구의 뒷공간은 서울이 집요하게 파고들 타겟이며 경기 흐름은 점점 홈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서울은 전방 압박과 이선 연계, 둑스의 폭넓은 움직임, 그리고 주전 수비수 야잔의 든든한 존재감이 어우러지며 공격과 수비 모두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루카스가 문선민의 공백을 충분히 메우고 있으며 파트너 수비수 조합이 안정적인 뒷문을 형성하고 있다. 대구는 세징야 의존이 심해지고 부상과 전술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 힘든 경기가 예상된다. 홈에서의 에너지와 압박 강도를 무기로 이번 경기는 서울이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전북 현대 포메이션은 4-3-3이며 최전방의 콤파녀는 제공권 장악과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뛰어난 타깃형 스트라이커단. 전진우는 이선에서 유연한 연계와 압박 회피를 겸비해 전방과 중원을 잇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중원에는 강상윤, 김진규, 박진섭이 포진해 있다. 강상윤은 박스2박스 전환과 폭넓은 활동량이 강점이며 김진규는 중원 깊은 곳에서 전방을 향한 날카로운 패스를 공급하며 템포를 조율한다. 박진섭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1차 차단과 커버 범위가 넓어 전북의 수비 안정성을 높인다. 이 3인 조합은 중원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고 전진우와 콤파뇨까지 전방에서 다양한 공격 루트를 전개할 기반이 된다. FC 안양 포메이션은 4-4-2이며 최전방에는 모따와 마테우스가 짝을 이룬다. 모따는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와 몸싸움에서 강점을 보이며 등지는 움직임으로 이선의 침투 공간을 만들어준다. 마테우스는 순간적인 위치 선정과 결정력이 돋보이며 적은 찬스에서도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공격수다. 좌측에는 야구가 배치돼 폭발적인 스피드와 직선 돌파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위협한다. 다만 중원은 2인 구성으로 전북의 3미드필더 조합에 밀릴 경우 점유율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후반 들어 체력이 떨어지면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측면 수비 커버가 느려지는 약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전북은 콤파뇨를 축으로 한 제공권 공략과 강상윤, 김진, 규박진섭의 3미드필더 조합을 통해 중원과 전방 모두에서 균형을 잡고 있다. 전진우가 2선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볼 점유율과 템포를 동시에 장악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됐다. 안양은 모따의 포스트 플레이와 마테우스의 마무리, 야고의 스피드를 활용해 직선적인 공격을 전개하겠지만 중원에서의 수적 열세와 활동량 저하가 겹칠 경우 전북의 전진 패스를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어렵다. 여름 무더위 속 체력 소모까지 감안하면 후반부에는 전북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북이 전술 체력 공간 활용 모든 면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승부를 마무리할 확률이 높다. 콤파뇨의 제공권, 전진우의 연계, 그리고 강상윤, 김진, 규박진섭의 중원 장악이 전북의 뼈대를 단단하게 만든다. 안양이 모따와 마테우스의 투톱, 야고의 측면 돌파를 활용하더라도 중원 싸움에서 밀리면 주도권을 되찾기 어렵다. 이 경기는 전북이 점유율과 템포를 완전히 장악하며 승리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은 한판이다. 울산 현대 포메이션은 3-4-3이며 에릭 루빅, 손보야니치가 전방 라인에서 공격 전개를 책임진다. 윤종규가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새로 부임한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대표팀 시절 주력했던 3백 전술을 기반으로 팀을 재정비하고 있다. 김영권, 정승현이, 제익서, 명관, 트로야크 등 수비 자원이 풍부해 3-4-3 유지 가능성은 높지만 전술 색깔을 곧바로 입히기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결국은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주다가 교체 투입이 유력한 말컹에게만 단순히 크로스를 띄우는 운영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 중원에서의 볼 순환과 압박 회피 속도가 더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전진 패스 루트가 쉽게 차단될 위험이 있다. 신태용 감독의 첫 경기라는 부담감까지 겹쳐 공격 템포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 제주FC 포메이션은 4-3-3이며 유리, 조나탄과 티아고가 전방에서 마무리와 연계를 모두 소화한다. 남태희는 번뜩이는 움직임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울산의 수비 라인을 흔드는 데 특화되어 있다. 중앙 미드필더 이창민은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 능력을 갖춘 캐논 슈터로 하프라인을 넘어선 순간 울산의 조현우를 위협할 수 있다. 김학범 감독은 라인 간격을 압축하며 압박과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는 전술적 완성도를 이미 시즌 중반에 맞춰놨다. 측면 자원의 오버래핑 타이밍과 이선의 침투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수비 전환이 느린 울산을 공략하기 적합한 구조다. 후반 막판에도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체력 관리가 돋보이며 이 점은 무더위 속 경기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 울산은 신태용 감독 부임 직후라 전술 완성도가 낮고 3백 운영 경험은 있지만 선수단과의 호흡을 맞출 시간이 부족하다. 윤종규의 부상 공백이 측면 수비와 전환 속도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빌드업에서의 불안이 상대 압박에 노출될 여지가 크다. 결국 전방 전개가 막히면 단순 크로스에 의존하게 되고 말컹 투입 이후에도 패턴이 다양해지기보단 한쪽으로 쏠린 공격으로 흐를 수 있다. 반면 제주는 남태희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이창민의 중거리 슈팅이라는 확실한 공격 루트를 갖추고 있다. 김학범 감독의 조직적인 압박은 울산의 느린 전환 속도를 공략하기에 최적이며 이를 통해 전방에서 높은 위치에서의 볼 탈취를 노린다. 체력과 전술 완성도 모두에서 앞서 있는 제주는 경기 후반에도 주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울산이 홈에서 밀리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다. 심리적 부담과 전술 완성도 차이가 결합되면 경기의 흐름은 점점 원정팀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울산은 감독 교체 직후로 전술 적응 시간이 부족하고 윤종규 부상과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주는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남태희와 중거리포를 장착한 이창민을 앞세워 울산의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조직력과 체력, 그리고 전술 완성도에서 앞서는 제주의 흐름이 경기 결과를 결정질 가능성이 높다. 강원FC 포메이션은 4-4-2이며 가브리엘과 김대원이 전방과 측면에서 공격의 핵심 축을 담당한다. 강투진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력한 제공권과 피지컬로 위협을 가하며 상대 수비를 압도하는 공중볼 경합 능력을 갖췄다. 김대원과 모재현의 양측면 돌파와 크로스는 강원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이며 이 속도와 타이밍은 김천의 풀백 라인을 흔드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중원에서 서민우를 중심으로 한 전환 플레이가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어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가 동시에 살아난 흐름이다. 특히 세트피스와 측면 침투가 동시에 가동되면 김천 수비진이 간격 유지에 애를 먹을 가능성이 크다. 김천 상무 포메이션은 4-4-2이며 박상혁, 이동경, 김승섭이 중심이 되는 국내 선수 위주의 군인팀이다. 외국인 용병을 활용할 수 없는 특성상
피지컬과 개별 돌파력에서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 이정택과 김강산이 센터백 라인에서 버티고 있지만 강투지와 같은 장신 피지컬형 자원의 제공권을 90분 내내 제어하기엔 부담이 크다. 중원에서는 압박 타이밍이 다소 늦어 강원의 빠른 전환 플레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측면 수비가 넓게 벌어지는 순간 강원의 윙 자원들에게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강원은 가브리엘의 마무리 감각과 강투지의 세트피스 제공권, 그리고 김대원 모재현의 측면 돌파까지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동할 수 있다. 특히 강투지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전방에 가담하면 김천의 센터백 조합이 제공권 경합에서 밀릴 위험이 크다. 김대원과 모재현의 빠른 스프린트는 김천 측면 수비를 넓게 벌리게 만들고 이는 중앙 침투와 크로스 찬스로 직결된다. 반면 김천은 외국인 자원이 없고 피지컬과 결정력에서 상대에 비해 뒤처질 수 있다. 이정택과 김강산이 강원의 장신 자원을 막아내야 하지만 세트피스와 연속적인 측면 침투까지 동시에 막아내기엔 한계가 있다.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강원의 압박과 높이에 밀려 김천이 수비에 쫓기는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강원은 높이와 속도, 그리고 결정력까지 3박자가 갖춰진 상태다. 김대원 모재현의 측면 돌파와 강투지의 세트피스 제공권은 김천 수비진에게 90분 내내 부담을 줄 것이다. 김천은 전술적인 대응보다 체력과 제공권 싸움에서 밀리며 경기 후반에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강원이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가는 그림이 유력하다. 끝으로 절대 입장료, 수수료 따위 받고 있지 않는 가족방이며 위 대화 내용처럼 수익에 한 걸음 다가가실 수 있게 적중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조합, 핸디캡, 언오버 확인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